안녕하세요, 박정호입니다. 오늘 이 시간부터는요, 현금 흐름표를 바탕으로 한 분석, 이 부분을 다뤄볼까 합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 2부를 공부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요, 1부에서 우리 장호석 교수님께서 다양한 재무제표에 대한 이해를 도모해 주셨을 것이라고 판단이 되기 때문에요, 상대적으로 이 부분을 학습하시는 데는 좀 더 수월함이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자, 그렇다면 저는 이제 다른 전반적인 우리가 뭐 분계라든가 이런 거 처음부터 제가 설명드릴 수는 없고요. 그 다음에 우리 신용분석사는 실질적으로 분계라든가 이런 기초적인 회계 장부를 만드는 행위에 직접적으로 참여하지는 않습니다. 어떻게 보면 만들어진 회계 장부를 바탕으로 해당 기업이나 어떤 그 경제 주체에 대해서 판단하는 것이 중요한 업무이기 때문에 우리가 현금 흐름표 중심으로만 해설을 해드린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현금 흐름표를요, 실질적으로 본인이 만드는 것보다는 현금 흐름표에 있는 여러 가지 정보들을 제대로 숙지하고 그것을 판단할 수 있는 기초 역량, 이런 것들을 바탕으로 작성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런 내용으로 우리가 이 부분을 살펴보겠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제일 먼저 우리가 이해해야 될 것은 우리가 수많은 그 재무제표의 여러 가지 내용들 중에서 우리 신용분석사 부분에서는 왜 현금 흐름표를 따로 뽑아서 이렇게 하나의 별도의 과목처럼 해서 문제를 출제하고 있느냐, 바로 그 부분에 대한 이해를 필요할 필요가 있겠죠. 이것은 현금 흐름표의 중요성과도 맥을 같이 할 겁니다. 그죠? 자, 현금 흐름표가 다른 재무제표보다도 더욱더 중요시돼서 1부에 이어서 2부에도 추가적으로 이렇게 언급이 되고 있는 이유는 바로 현금이 가지고 있는 가장 중요한 이유 때문이에요. 자, 현금이 중요한 이유를 무엇으로 가장 쉽게 얘기할 수 있냐면 바로 흑자도산이라는 단어, 아마 여러분들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이런 단어가 있습니다. 이 흑자도산이라는 건 쉽게 얘기해서 돈을 버는 회사인데 망했다라는 얘기랑 똑같은 거죠. 그럼 돈을 버는 회사가 어떻게 망하냐, 흑자를 내는 회사가, 이런 겁니다. 예를 들어서요, 1년 뒤에 받기로 한 어음이 10억 원의 어음이 있었어요. 그러면 이 회사는 이 어음이라는 건 일종의 매출을 올렸기 때문에 이 어음을 받은 것이겠죠. 그런데 이 어음을 받을 수 있는 기한이 1년 뒤에 도래한 10억인데, 자, 그러면 지금 회사는 장부상 10억 원의 흑자를 보고 있는 거예요. 다른 거는 다 아무 변동이 없다고 썼을 때.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1개월 뒤에 이 회사가 지급해야 될 어음이, 지출해야 될 어음이 1억 원이 있었어요. 자, 그럼 어떤 일이 생기느냐? 1개월 뒤에 1억 원을 지출하지 못하면 채무불이행의 상태가 도래하는 겁니다. 즉 1년 뒤에 아무리 10억을 벌 돈이 있다 하더라도 1개월 뒤에 내가 1억 원을 메꾸지 못하면, 그 어음을 막지 못하면 이 회사는 일단 부도를 냈다, 어음을 부도 처리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럼 아무리 나중에 좋은 돈을 벌 게 있다 하더라도 지금 당장 내가 지급해야 될 걸 돌리지 못하면 이렇게 신용 상태가 문제가 돼서 결국 흑자임에도 도산할 수 있는 그런 우려가 있다는 겁니다. 이렇게 어음 1개월 뒤에 지급해야 될 1억 원짜리 어음을 막지 못할 경우에는요, 결국 그 뒤에 이 회사에서 돌리는 어음들이 모두 차단이 되게 되고요. 그럼 결국 이 회사는 자금줄이 목말라서 결국 도산에까지 이어질 수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방금 설명드렸던 이러한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가장 우리가 주안점을 둬야 되는 게 바로 뭔가요? 아무리 먼 미래에 매출을 올릴 수 있는, 돈이 들어올 수 있는 근거가 있다 하더라도 지금 당장 내가 필요한 돈과 지금 당장 나에게 들어올 돈, 내가 지급에 필요한 돈이 지금 당장 시점에서 들어오고 있는지에 대한 바로 그런 흐름을 파악할 필요가 있겠죠. 우리가 그래서 지급할 때 지급수단으로 가장 보편적으로 활용하기 제일 쉬운 단어는 뭐다? 유동성이 높은 바로 현금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따라서 이 현금이 지금 이 시점에서 어떻게 흐르고 있는지에 대한 현금의 변동 내역을 살펴보는, 변동 내역이 담겨져 있는 현금 흐름표는 굉장히 중요한 시사점을 주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우리가 현금 흐름표의 중요함을
인식해야 될 이유는 바로 여기에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많은 신용평가 기관에서는요, 아무리 그 회사가 장기적인 미래 비전이 좋고 기업 가치가 좋다 하더라도 지금 당장의 현금 흐름에 문제가 있을 경우에는 신용등급을 원활하게 부여하지 않거나 아니면 추가적인 대출을 할 때 좀 신중해지는 그런 모습이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현금 흐름표가 왜 중요한지는 말씀을 드렸어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역사적인 부분은 잘 나오지 않습니다. 저희 요약서 말고 기본서에는 그런 내용도 많이 출제가 언급이 되고 있는데 우리 기억하셔야 될 거 있습니다. 신용분석사 시험은 현장에서 실물을 보는 사람을 뽑는 것이지 이 분야의 학자가 되는 것을 뽑는 게 아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따라서 현금 흐름표가 재무상태표보다 먼저 발명됐는지 그 이후에 발명됐는지 이런 것들은 하나도 시험에 나오지 않아요. 자, 그래서 현금 흐름표라는 게 바로 이런 부분에서 중요한 부분을 가지고 있고요. 그래서 이런 건 기업의 지급 능력을 분석하는 데 있어서 현금 흐름이 가장 중요하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여기서 또 한 가지 추가적인 의무사항이 있으실 거예요. 뭐에 대한 의무사항이냐 하면 현금 흐름표는 내가 슬쩍 뒷부분에 우리 요약서를 봤더니 기존의 다른 재무제표와는 다른 방식으로 집계되고 표현됐더라 라는 사실을 아마 좀 눈치가 빠르신 분들은 인지하고 계실 겁니다. 자, 그럼 현금 흐름표가 다른 기존의 다른 우리 회계장부와는 어떻게 차이가 있냐면요. 자, 기존의 우리 재무제표는요, 어떤 기준에 의해서 거기에 기재가 되냐 하면은 발생주의에 의해서 기재가 됩니다. 발생주의. 이 발생주의라는 것은 무슨 얘기냐 하면요. 실제 현금이 들어왔던 안 들어왔던 그건 중요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한 돈이 들어올 사건이 발생하기만 하면 그러면 우리가 그 나머지 재무제표에는 그거에 기재가 된다는 거죠. 예를 들어서 한번 볼까요? 예를 들어서 2015년 우리가 4월 1일에 거래가 수행됐어요. 그래서 이 거래를 통해서 나는 100만 원을 받을 수 있는 권리가 생겼고 당연히 저 사람은 저한테 100만 원을 줘야 되는 상황이에요. 그런데 실제 그 사람이 항상 이 4월 1일 날 거래를 했다라고 해서 반드시 그때 돈을 직접 주는 건 아니겠죠. 돈을 언제 주기도 했냐면 이 사람은 갑자기 좀 뭐가 사정이 생겼는지 8월 15일에 돈을 줬어요. 실제 지출을 했습니다. 지급이라고 하겠습니다. 자, 그랬을 때 재무제표상에서 이 거래 행위에 대해서 표기해야 될 시점은 바로 언제다? 4월 1일이에요. 4월 1일. 왜냐하면 발생했던 날이 이때니까요. 실질적으로 돈이 들어오고 안 들어오고는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냥 그런 돈이 들어와야 될 사유가 생긴 날, 그 날짜를 바탕으로 집계되는 게 발생주의, 그런 것들이 현금 흐름표를 제외한 나머지 재무제표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2015년 8월 15일 실제 지급했었을 때 그때 우리가 기재하는 것이 바로 현금 흐름표인데, 이런 거를 뭐라 부르냐면 현금주의라고 부릅니다. 실제 돈이 들어온 것을 바탕으로 집계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8월 15일이 여기에 해당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현금주의란 일종의 기업이 현금을 수취했었을 때 수익으로 인식하고 현금을 지급했었을 때 비용으로 인식하는 방법을 말하는데, 실제 돈이 들어오거나 나갔을 때의 시점을 바탕으로 우리가 집계하는 것을 말한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요거 말고도 우리가 재무제표 상황에서 있는 일들, 현금 흐름표 상황에서 있는 일들이 좀 차이가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여기는 실제 현금은 안 발생했지만 비용이라든가 이런 것들로 간주할 수 있는 것들을 전부 기재해요. 대표적으로 실제 현금이 발생하지 않았지만 지출되지 않았지만 비용으로 카운트하고 있는 것들이 대표적으로 뭐가 있나요? 바로 감가상각비죠. 이런 것들이 우리가 재무제표에선 사실 포함이 됩니다. 그 이유가 뭐겠어요? 발생주의와 똑같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어떤 기계를 사서 내가 15년 동안 썼는데 그럼 그 기계에 대해서 우리가 사용을 얼마 동안 하고 있느냐? 15년 뒤에 우리가 일괄적으로 이제 고물된 다음에 처리한다. 이건 사실 말이 안 되잖아요. 그 기계를 15년 동안 사용하고 있는 그 기간 동안 그 기계의 일정 가치를 자꾸 사용하고 있는 거죠. 실제 현금이 뭐 나간 것은 아니지만 그만큼 기계를 그 기간 동안 사용했다는 걸 그 기계의 발생주의적인 관점에서 기재해 놓는 게 감가상각비고요. 자, 현금 흐름표는 그렇지 않습니다. 기계에 대해서 실질적으로 비용이 들어오거나 나간 그 내용만이 들어간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런 것들이 요거에 대한 커다란 차이점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래서 우리가 앞에서 1년에 배웠던 재무제표와 기본적으로 현금 흐름표가 달라지는 이유는 여기에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또 한 가지 중요한 이유. 자, 기업 현금 흐름표가 현금주의를 차용한 궁극적인 이유가 뭡니까? 사실 이것은 단기 지급 능력이라든가 유동성에 대해서 확인을 하기 때문에 실제 자금이 발생하지도 않았는데 자금이 흐름이 발생한 것 같은 현금 흐름표, 이런 건 넣어봤자 소용이 없어요. 그 다음에 돈이 들어오지도 않았는데 거래가 발생했다라고 해서 표현하는 거, 이건 소용이 없죠. 예를 들어서 아까도 서두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4월 1일 날 엄청난 매출을 올렸습니다. 그런데 8월 15일 날 지급을 받을 것 같아요. 그런데 6월 달쯤 은행에서 이자 갚으세요 찾아왔어요. 아, 내가 8월 15일 날 돈 받을 거 있는데 좀만 기다려주세요. 아무 소용 없다는 거 아까 말씀드렸죠. 잘못하면 흑자도산한다 말씀드렸습니다. 따라서 현금 흐름이라는 것은 현금주의를 통해서 집계해야 될 것이 실제 지급을, 우리가 지급 여력, 지급력이라고 쓸게요. 지급력을 확인하고자 하는 그런 이유 때문에 이렇게 현금주의를 바탕으로 집계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여기까지 이해하셨을 것 같고요. 그 다음 우리가 이해해야 될 것들은 뭐냐? 그렇다면 도대체 현금 흐름표에서 말하는 현금이라는 게 도대체 뭐냐? 이제 이게 또 중요해요. 진짜 우리가 말 그대로 통화, 한국은행에서 발행했던 1년에 뭐 10,000원짜리, 50,000원짜리 이런 것들만 현금으로 보는 건지, 아니면 내가 거래를 수행함에 있어서 어떤 여타 기업으로부터 돈을 받을 수 있는 권리를 수행했던 그 어음까지도 현금으로 보는 건지, 도대체 현금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우리가 그 기준을 살펴볼 필요가 있겠죠. 당연히 그 기준이 있어야지만 이 현금 흐름표에 들어갈 내용인지 현금 흐름표에 들어가지 않을 내용인지를 구분할 수 있을 거 아니겠습니까? 여기서 이제 현금이라고 하는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판단을 할 수 있어야 되는데요. 우리가 흔히 현금 흐름표에서 현금이라고 하는 것은 한국은행에서 발행한 통화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어떤 내용이 있냐면, 일단 기업이 현금으로 분류되기 위한 그 거대한 기준은요, 첫째, 즉각적으로 지출에, 지급에 사용할 수 있어야 돼요. 즉, 대금 지급의 수단으로 현금으로 분류되기 위해선 대금을 즉각적으로 지불할 수 있는 수단으로 활용될 수 있느냐 여부가 굉장히 중요하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것은 왜 그러냐 하면요, 아파트를 가지고 있다, 공장 부지를 가지고 있다, 토지를 가지고 있다, 이런 것도 당연히 대금 지급 수단으로 우리가 활용할 수 있습니다. 그죠? 대금을 지급하는 수단으로 얼마든지 활용할 수 있지만, 단 이것은 즉각적으로 활용하지 못해요. 토지를 팔거나 아파트를 처분하지 않고서는 많은 사람들이 저쪽에서 담보로는 받아줄 수 있을지언정, 내가 예를 들어서 무슨 물건 제공해주고 갑자기 덜커덕 등기부등본 띄워져가지고 이 토지가 당신 거요 라고 하면 누가 그걸 돈을 받겠습니까? 그죠? 그래서 즉각적으로 대금 지급에 사용할 수 없을 경우에는 현금으로 간주되지 않아요. 그러면 즉각적으로 대금 지급에 사용할 수 있는 대표적인 내용들이 무엇인지 따져볼 필요가 있는데, 먼저 아까 말씀드렸던 한국은행에서 발행했던 통화들, 대표적으로 당연히 우리가 즉각적으로 지급수단으로 활용할 수가 있죠. 그 다음에 타인 발행 수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가끔 이제 수표 들고 다니면서 이제 결제하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요. 예를 들어서 제가 A라는 사람한테 현금 대신해서 자기합 수표라든가 기업 수표라든가 이렇게 해서 은행에서 직접 가서 이걸 제출하면 바로 현금으로 바꿔줄 수 있는 그런 수표를 저한테 뭐 10만 원을 줬어요. 그러면 10만 원짜리 제가 그 수표를 가지고 은행에 꼭 가서 현금으로 바꿔야지만 내가 그걸 또 사용할 수 있는 건 아니죠.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뒤에 배서라고 해서 자기 이름이나 주민등록증 쓰고 그 다음에 다시 또 어딘가 우리가 그걸 지급수단으로 활용할 수 있잖아요. 이렇게 타인에게서부터 받은 발행 수표들도 역시 즉각적으로 지급수단으로 활용할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송금한 증서라든가 배당증권,
이 두 개는 이렇게 보시면 돼요. 실제 내가 돈을 줬다라는 증명서라든가 아니면 돈을 받을 수 있는 증명서라든가 거기에 해당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 두 가지도 역시 실제 거래를 해보신 분들은 아마 거의 없을 텐데 즉각적으로 지급의 대용 수단으로 확인이 가능한 겁니다. 예를 들어서 은행에 들고 갔었을 때 딱 들이밀고 저 이렇게 된 증서 가져왔으니까 돈 주세요라고 하면 바로 줄 수 있는 내용들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타인 발행 수표와 또 다른 버전이다 이렇게 보시는 게 좋겠죠. 바로 이런 것들이 현금으로 대표적으로 분류되는 내용들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즉각적으로 현금화가 가능한 금융상품들이 있어요. 이런 것들은 현금과 똑같이 봐야 됩니다. 그 이유는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 친구와 어디에 가서 호프를 한잔 하기로 하고 우리 흔히 말하는 엠빵을 하기로 했다 이렇게 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랬는데 친구들이 야 5만 원씩 걷자 해서 다들 5만 원씩 냈는데 갑자기 저는 주머니에 딱 봤더니 5만 원이 없는 거예요. 그럼 물론 나중에 준다라고 얘기할 수도 있지만 야 나 지금 주머니 없으니까 나 금방 찾아올게 하고 여러분도 어디 뛰어갑니까? ATM기에 뛰어가거나 은행에 역시 은행 안에 있는 ATM기에 뛰어 들어가시겠죠. 편의점에 있는 ATM기나요. 바로 이 ATM기에서 내가 현금을 인출할 수 있는 궁극적인 이유는 바로 은행에 내가 어떤 내용을 개설했기 때문이다. 통장을 개설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은행 통장에 있는 돈은 내가 언제든지 현금화할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있는데 자, 은행에 있는 통장들이 모두 즉각적으로 현금화를 가능한 것은 아니죠. 여러분들이 예를 들어서 은행에 정기 적금이라든가 정기 저축 이런 걸 해놓은 게 있다라고 보시면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오늘날 그래서 한 2년짜리 만기 정기 저축을 했는데 급하게 큰 돈이 필요해서 그 정기 저축을 제가 깨가지고 무엇인가 현금화하려고 은행에 찾아갔다라고 한번 가정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은행 창구 직원이 뭐라고 할 게 뻔한지 아시죠? 고객님 이거 너무 아깝지 않나요? 벌써 많은 부분 돈을 납입하셨는데 만기를 채우시는 게 좋아 보인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뭔가 걱정을 하거나 이렇게 돼요.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은행에서 우리가 통장으로 개설하는 것들 중에서 일부는 뭔가 즉각적으로 현금화했었을 때 나에게 굉장히 큰 페널티가 부여될 때가 있다. 즉 내가 받기로 했던 이자의 상당 부분을 내가 포기해야 된다든가 아니면 원금에서 딱 진짜 원금만을 준다든가 바로 이런 불상사를 겪어야 될 경우가 있는데 이런 금융상품은 우리가 ATM기에서 쉽게 그냥 인출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죠? 그러면 우리가 흔히 ATM기에서 흔히 현금으로 바로 인출할 수 있는 내용들은 뭐냐? 그것은 우리가 그냥 은행 갔었을 때 저 통장 개설하러 왔는데요 라고 하면 그냥 바로 개설해주는 그런 통장들이 있죠. 그게 바로 여기에 해당되는데 그런 통장들을 우리가 뭐라고 하냐 하면요. 보통예금이라고도 부르고요. 또는 요구불예금이라고도 불러요. 특별한 요구사항이 없이 그냥 언제든지 인출할 수 있는 돈이라는 뜻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요 두 가지는 어떻게 보면 개인 기업이라든가 지극히 한 자연인으로서 개인이 개설하는 통장일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런데 기업 같은 경우에는요. 많은 돈을 결제를 한꺼번에 했다든가 다시 많은 돈을 받거나 이렇게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내가 저 거래처에 갑자기 8억을 갖다 줄 게 있다라고 해서 현금 8억을 인출해서 거기다 갖다 줄 수는 없잖아요. 안전상의 문제도 있을 거고 거래 운송 비용도 있을 거고요. 그래서 이렇게 상시적으로 거래를 할 때 큰 돈을 사용하는 방법으로 하나 무엇을 개설하냐 하면 당좌예금이라는 걸 개설합니다. 이 당좌예금은요, 어떤 금융상품이냐 하면, 바로 기업의 보통예금이다, 기업의 요구불예금이다, 이런 식으로 이해하면 일단 보편적으로 이해하기가 쉬우실 거예요. 그런데 당좌예금은 그래서 당좌수표라든가 이런 것들을 써가지고 8억이요 하고 그 사람한테 주면 그 사람은 이 기업이 가지고 있는 당좌예금에서 그 8억 원을 인출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지고 있는 거랑 똑같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런데 예를 들어서 이렇게 당좌예금에 어느 정도 돈을 예치해 놓고 기업 거래에서 이 상식을 이용하다 보면 예를 들어 이럴 수 있지 않습니까? 통장이 거의 고갈되기 직전이에요. 아니면 거의 고갈된 상태예요. 그럴 때 다른 쪽
어떻게 보면 선의로 모르고 계속 당좌 예금을 발행하고 다닐 수도 있단 말이에요. 자, 그랬을 때 어떤 일이 생기느냐? 요즘 은행들은요, 당좌 예금에서 일정 한도를 약간 초과한다 하더라도 그것까지의 지급은 어느 정도 봐주는 것이 통상적입니다. 그래서 그것이 뭐 예전에는 사실 신용등급에 따라서 그 레인지도, 즉 실링이 언제까지를 이렇게 실제 자금이 없다 하더라도 뭐 은행에서 담보해서 실제 지급을 했는지는 약간의 차이가 있었어요. 근데 요즘은 잘 모르겠습니다만 옛날에 그런 부분에 다소간의 차이가 있었었는데 지금도 물론 그것은 맞습니다. 당좌 예금의 잔고가 부족하다 하더라도 어느 정도 구간까지는 은행에서 지급을 대리해 준다, 먼저 해준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이렇게 해서 당좌 예금, 예고불예금, 보통 예금 같은 얘기인데 이건 거의, 자, 이런 것들은 뭐다? 언제든지 현금화가 가능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사실 현금으로 봐도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런 것들이 여기 해당되고요. 그 다음에 현금성 자산이라는 단어를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현금성 자산이라는 것은요, 사실 우리가 수만 가지의 요즘 금융상품들이 많이 있는데 그 중에서 어떤 금융상품들은 마치 현금과 똑같은 효과를 가지고 있거나 아니면 현금으로 즉시 바꿀 수 있는 요구불예금과 아주 똑같은 성격을 가지고 있는 것들이 있어요. 그러면 이런 것들은 사실 현금이나 진비 없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일일이 다 나열하기 전에 이런 것들을 아우르는 통칭하는 말을 현금과 유사한 자산이다, 이렇게 부르는 겁니다. 대표적으로 현금 성 자산에 해당되는 것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은 CD 증서 같은 것이 여기에 해당된다, 이렇게 보셔도 돼요. 즉 무기명의 예금 증서라고 그렇게 표현하는 게 제일 적합하죠. 그래서 이 CD 증서를 가지고 온 사람은 누구나 그것에 상응하는 돈을 인출해 갈 수 있는데 이것은 마치 뭐랑 똑같다? 현금과 똑같은 기능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보실 수 있겠죠. 그래서 현금성 자산은 바로 그런 것들을 의미한다. 그러면 이런 현금성 자산으로 분류되기 위해서는 또 어떠한 조건이 있는지 살펴보실 필요가 있는데요. 현금성 자산으로 분류하기 위해서는 어떤 특성을 가지고 있어야 되냐면, 우리가 전환할 때, 현금으로 전환할 때 현금 전환 시 큰 비용이 유발되지 않아야 되는 게 일단 현금성 자산으로 분류되는 굉장히 중요한 기준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자율 변동에 따라 그 가치가 크게 바뀌지 않는 이자율, 이건 이자율만 그런 게 아니가요. 이자율 및 시장 상황에 따라서 가치 변화가 크지 않은 것이 바로 또 현금성 자산으로 분류되기 위한 중요한 기준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만기일 또는 상환일이라고 해야 되나요? 그 금액을 받을 수 있는 권리가 실현되는 만기 또는 상환일 3개월 이내로 남아 있어야 돼요. 아무리 그게 큰 전환 비용도 없고 이자로 인해서 가치 변화가 크게 되지 않는다 하더라도 만기일이 그걸 받을 수 있는 시점이 3개월이 아니라 한 6개월, 1년이 넘었다. 그러면 이것은 현금성 자산으로 분류할 수가 없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우리가 그래서 현금성 자산으로 분류되기 위해서는 바로 이런 구성 요건들을 갖춰야 된다는 걸 기억해 두실 필요가 있어요. 자,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현금 흐름표를 작성하기 위한 커다란 얼개를 맞췄다고 보실 수 있는데, 현금 흐름표는 무엇보다도 기업의 지급 능력을 확인하기 위한 용도로 사용하다 보니까 발생주의가 아니라 실제 현금이 들어왔는지 실제 현금이 나갔는지만을 바라본다. 그래서 현금주의를 바탕으로 집계되고 처리된다는 것이 여타 재무제표와의 차이점이다라는 거 말씀드렸고요. 그 다음 두 번째, 이렇게 현금 흐름표는 바로 지급을 할 수 있는 여력을 확인하다 보니까 실제 지급의 가장 보편적인 수단인 현금만을 우리가 이 현금 흐름표에 집계를 하는데, 그렇다면 현금으로 집계될 수 있는 것들은 뭐냐? 바로 실질적으로 대금 지급에 사용되는 통화와 똑같은 것이라든가 아니면 즉각적으로 현금화가 가능한 것들,
것들, 예를 들어서 예금 통장에 있어서 언제든지 수시로 인출할 수 있는 것들은 또 역시 현금에 여기다 넣을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 현금성 자산이라는 것은 비록 우리가 통화라든가 요구불 예금 통장과 같이 그런 곳에 담겨져 있지 않는다 하더라도 3개월 이내에 얼마든지 상환과 만기가 도래하면서 커다란 거래 비용 없이 얼마든지 현금으로 바꿀 수 있는 경우는 이건 진짜 현금이나 진비 없는 상황이 도래했다라고 해서 이것까지도 현금 흐름표에 집계되는 상황으로 바꿨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런 내용들의 대표적인 상황들을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사실 요 현금성 자산은 요것 때문에 사실 우리가 이제 현금이라고 분류하지 않은 많은 것들이 여기에 들어간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대표적으로 만기가 3개월 이내로 남았다. 상환일이 3개월 이내로 남은 대표적인 채권. 자, 이거 현금 흐름표에 들어갈까요? 안 들어갈까요? 당연히 들어간다. 예를 들어서 채권은 절대 현금이 아니에요. 채권을 현금으로 바꾸기 위해서는 어느 정도 거래 비용이 들고요. 또는 잘 유통되지 않은 국채 같은 경우는 상관이 없는데 특정 회사의 회사채 같은 경우는 사실 그거를 현금으로 바꾸는 데는 사실 유동성이 그렇게 수월하지는 않습니다. 자, 그런 상황에서 3개월 이내에 남은 채권이라고 하면 그것은 그 시간만 흐르면 현금으로 바뀔 수 있잖아요. 따라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현금과 같이 진배 없다라고 볼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주식 중에서는 상환 우선주라는 것도 있죠. 즉 취득 당시 상환 어떤 기간을 정해서 나중에 그것을 상환해 주겠다, 다시 사주겠다라든가 뭐 이러한 조건들이 남아있는 경우가 있는데 그 남은 기간이 또 역시 동일하게 3개월 이내인 경우에는 그런 주식들 역시도 현금으로 현금으로 간주할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실제 주식은 현금화가 아주 용이하긴 합니다. 그런데 모든 주식이 또 현금화가 용이한 건 아니죠. 어떤 회사의 주식은 매매 자체가 잘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도 있어요. 아니면 매매는 이루어질 수 있으나 그 과정에서 내가 적지 않은 손실을 봐야지만 매매를 할 수 있는 경우가 있는데 바로 그 경우도 여기에 해당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3개월 이내에 환매 조건의 환매채, 이건 좀 전에 제가 아까 상환하고 마찬가지로 말씀드렸죠. 환매나 상환이 3개월 이내로 남았을 때가 여기에 해당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11페이지 보시면 11페이지래네요. 그냥 순운전자본을 한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현금이라는 것을 바탕으로 그럼 현금 흐름표에서 살펴보고자 하는 내용이 무엇인지, 이제 그게 또 중요해요. 현금 흐름표에서 살펴보고자 하는 것은 회사를 가동하는데, 회사를 경영하는데 지금 당장 필요한 자금들의 수준, 이런 것들을 보려고 하는데 그 개념을 뭐라고 부르냐 하면 우리가 순운전자본이다, 이렇게 부르는 게 통상적입니다. 즉 순운전자본이라는 건 단기에 회사에 필요한 돈을 지급할 수 있는 여력들과 관련이 크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자, 순운전자본은 그럼 단기에 회사에서 실질적으로 돈이 필요한 돈을 지급할 수 있는 여력과 관계된 것인데 그런 여력 중에선 어떤 것들이 있느냐? 자, 회사가 단기에 무엇인가 지급할 수 있는 전체적인 파이 크기는 무엇으로 되어 있냐면 유동자산으로 되어 있어요. 유동자산. 그런데 이 유동자산을 형성하는 데 있어서 자, 자산은 내가 내 돈으로 형성할 수도 있지만 남의 돈을 빌려가지고 형성할 수도 있죠. 자, 여러분 집에 재산 얼마입니까? 그러면 아파트 10억짜리 하나 있는데요, 이렇게 얘기하시잖아요. 그럼 아파트 10억짜리가 전부 본인 돈으로 산 사람들이 많을까요? 아니란 말이죠. 내 돈 뭐 한 7억 넣고요, 은행에서 대출 3억 받았습니다, 이런 게 통상적이지 않습니까? 그럼 자기 돈 7억에다가 은행에서 받은 3억, 이런 식으로 해서 자산이 형성되기 때문에 자, 이 유동자산에는 바로 타인 자본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또 여기서 중요한 타인 자본 중에서는 먼 미래에 갚아도 되는 부채 같은 경우는 지금 당장 나에게 커다란 부담이 되는 건 아니에요. 3년 뒤에 갚기로 했다, 5년 뒤에 갚기로 했다, 그러면 그건 그때쯤 고민해도 되는 거니까요. 그렇다면 내가 회사의 지금 운영을 위해서 자본으로 가지고 가용할 수 있는 수단은 얼마든지 수시로 바꿀 수 있는 유동자산 중에서, 이것도 유동자산이 아니라 항상 고정된 자산 같은 경우는 쉽게 운전자본으로 현금화하기가 어렵죠. 따라서 유동자산 중에서 이 유동자산을 취득하는 데 투여됐던 남의 돈, 유동부채를 빼는 거예요. 이렇게 유동부채를 뺐을 경우에는
1년 이내에 현금화할 수 있는 순전히 내 재산만 남는 것이 되겠죠. 바로 그렇게 1년 이내에 순전히 내 돈으로만 구성이 돼서 언제든지 현금화해서 쓸 때 타인에게 부담을 지우지 않고 스스로 지급할 수 있는 수단, 이것이 바로 어떻게 보면 운전자본 중에서 순전히 내가 가진 운전자본에 해당될 것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순운전자본이 유동자산에서 유동부채를 차감해서 이루어지는 것은 바로 그런 부분에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 순운전자본이 가장 전통적인 기업의 단기 지급 능력과 관련이 크고, 그리고 이 순운전자본의 상태를 우리가 재무상태표뿐만 아니라 현금 흐름표에서 어느 정도 확인할 수 있다는 걸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이 유동자산이라고 할 수 있는 게 이제 1년 이내에 현금화가 가능한 자산이라고 말씀드렸는데, 이러다 보니까 어디에 주로 많이 사용되냐면 내가 투자라든가 이런 것보다도 일상적인 영업활동에서 자금 변동이 많이 일어나는 것이 운전자본에 해당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정상적인 영업활동 과정에서 원자재를 구입한다든가 외상 대금을 상환한다든가 생산 판매 과정에서 생기는 여러 가지 비용들, 그리고 외부로부터 수익을 발생시킬 때 여러 가지 생기는 이런 변동 내용들, 즉 영업활동과 관련된 전반적인 사항이 여기에 들어간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지금까지 말씀드렸던 전반적인 내용은 현금 흐름표라는 것이 어떤 카테고리의 내용을 어떤 방식으로 집계해서 무엇을 알아보기 위한 표인지를 설명을 드렸습니다. 아마 이후에 현금 흐름표에 대한 전반적인 내용을 이해하시는 데 도움이 됐을 거라 생각이 드네요. 자, 저는 다음 시간에 현금 거래와 그렇다면 비현금 거래는 무엇인지를 바탕으로 다시 한번 참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